네, 미국 대선 역사상 가장 말도 많았고 탈도 많았던 46대 대선이 우리 시간으로 오후 2시경이면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됩니다. 미국 시간으로 여기에 더해서 오늘부터 양일 동안 FOMC 회의가 열리는데요. 통화정책 시차를 감안하면 이번 회의에서 결정된 사안이 차기 정부를 겨냥한 것인 만큼 그 어느 회의보다 이번 FOMC에 관심이 더 쏠리고 있습니다. 자세한 문제 진단 들어보도록 할 텐데요. 도움 말씀 위해서 한국경제신문사의 한상춘 논설위원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위원님 이제 오늘부터 오후 2시가 되면은 그동안 말도 많고 정말 탈도 많았던 46대 대선이 마무리가 됩니다. 뉴욕 시장은 이에 좀 화답을 하면서 그래도 큰 폭으로 상승 마감에 성공했는데 오늘 증시 흐름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오늘 그 월가의 키워드는 네. 블루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저도 시청자 여러분한테 그동안 방송을 통해서 바이든의 그 가능성 이런 것을 좀 우위에 두고 방송해 왔는데요. 저도 오늘 그 색깔을 좀 블루로 입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제가 개인적으로 이렇게 블루로 얘기한 건 아니고 미국의 그 증시뿐만 아니라 채권 시장, 외환 시장 그리고 원자재 시장 모두가 바이든의 당선 가능성에 무게를 두는 이런 쪽에서 시청자분한테 시장의 모습을 한 번에 보여드리기 위해서 제가 오랜만에 이런 거 신경 쓰는 사람은 아닌데요. 블루 색깔의 와이셔츠를 입고 왔습니다. 일단 증시인데요. 증시에서 보면은 우리 캐스터분이 전해준 걸 좀 세부적으로 나눠서 보겠습니다. 네. 오늘 그 3대 지수가 올랐죠. 근데 다우존스 지수가 공교롭게도 제일 많이 올랐죠. 그렇죠. 그래서 미국의 그 다우존스 지수에 이렇게 보면 전통적으로 제조업, 그다음에 금융주가 추가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제조업과 금융주가 가장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금융주 같은 경우에는 3%대 제법 올랐죠. 그 아메리카 은행이라든가 JP모건이라든가 골드만삭스라든가 전부 3에서 4% 올라서 그렇죠. 역시 3대 지수에서 다우존스 지수, 그다음에 업종별을 보면 제조업과 금융주, 바이든의 그 당선 가능성에 무게를 둔다 이렇게 보이고요. 대형 기술주는 나스닥도 올라가긴 했습니다는 대부분 다 대형 기술주는 1%에 그치고 있습니다. 애플이라든가 마이크로소프트라든가 우리가 얘기하는 팡스라든가 그래서 마가 업종이라든가 마가트 업종이라든가 대부분 다 1%대 상승을 보이는 것은 역시 시장의 모습이 바이든 쪽으로, 그다음에 법인세 혜택을 많이 받았던 이렇게 대형 기술주들은 좀 상승폭이 제한되는, 그러나 경기 부양책에 대한 기대로 이렇게 그게 이제 다가오니까 이렇게 올랐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국채 가격도 보겠습니다. 이 경기 부양책이 대대적으로 이렇게 커지면 미국은 재정 적자, 그다음에 국가 채무가 증가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채권 시장에서는 그만큼 적자 국채 물량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번들 서프라이 증가하면 국채 가격이 떨어지고 금리는 올라간다. 그래서 바이든의 당선 가능성이 무게를 두는 거다 이렇게 됐습니다. 오늘 그 피날레는 외환 시장인데요. 달러 가치가 비교적 오늘 큰 폭으로 떨어졌습니다. 하락폭으로 보면 가장 많이 떨어졌다 이렇게 네. 됐습니다. 상대적으로 신흥국 통화, 우리가 보면 이제 브라질 국채라든가 이런 거 이게 상품을 하지 말고 신흥국의 이렇게 통화, 신흥국의 통화, 상품과 결부시키지 말고, 그래서 그런 것은 이 바이든 시대에서는 투자 가능성이 높다 하는 것을 말씀드린 것으로 바로 그런 측면입니다. 그래서 달러 가치가 오늘 비교적 큰 폭으로 떨어졌던 점, 그래서 오늘 그 원달러 환율이 또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것도 네. 관심이 되고 있다 이렇게 됐습니다. 하루에 중심 통화가 한 마이너스 0.5%, 마이너스 0.5%, 그러니까 네. 이제 0.5% 이상 이렇게 하락한 것은 아주 이례적이다 이렇게 되고요. 어제 그 국내 증시에서 아까 서상임 팀장께서도 그 잘 얘기했습니다는 어제 방송에 그 얘기를 시청자 여러분이 기억하실 거로 봅니다. 미국의 대선과 한국에 이렇게 결부시켰을 때 최악 시나리오는 트럼프 불복종, 그다음에 대지 조건 3억 원 축소, 그다음에 최상수 시나리오는 바이든 당선, 그다음에 대지 요건 10억. 이게 최하와 최악과 최상으로 나눠졌는데요. 사실 어제 바이든의 당선 가능성 블루 예보와 함께 정부가 이렇게 과감하게 결정해서 그렇죠. 대지 요건 10억으로 유지하다 보니까 우리 이렇게 사실 국내 증시가 많이 올랐다 이렇게 됐습니다. 저는 그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10억 유지에 대해서 줄기차게 이 방송을 통해서 했는데요. 정부가 이렇게 잘못된 정책은 또 현상의 변한 만큼 과감하게 자존심 여부와 관계없이 결정해 주는 것은 국민 편에, 국민의 기대 수준에 이래서
제대로 된 이런 결정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어제 자막을 통해서 만약에 10억을 유지하면 현 정부, 문 정부 출범 이후에 가장 잘된 경제 정책이다 하는 이런 그 개인 논평을 같이 이렇게 자막을 통해서 얘기했습니다는 네. 어제 가장 환호를 많이 했던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 그 주식 투자, 특히 동학개미들이 최근에 주가가 좀 떨어지는 가운데 신용 미수 이렇게 해서 신용 불량자 하는 사람들도 지금 이렇게 속속 나오고 있는데요. 이런 상태에서 동학개미들이 어떻게 보면 가장 좋은 시나리오에 해당되는 지금 예상으로 보면 미국의 대선에선 바이든, 그다음에 우리는 이제 어제 결정했죠. 네. 대주 요건 10억 정도 이렇게 요건을 그대로 유지했던 것, 이런 것이 향후에 한국 증시에서 밝은 모습이 기대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최상의 시나리오가 현실화될 수 있기를 기대해 보면서 지금 현재 이 시간에도 미국 대선이 후반부에 접어든 상황입니다. 결과가 나와 봐야 이제 정확하게 예측을 할 수는 있겠지만 각종 여론조사를 우선 살펴봤을 때 어느 후보가 우세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까? 네, 사실은 이렇게 대선 진행 중에는 네. 양당 후보들과 관련된 사람들이 사실상 도의적 정당성을 이렇게 지키기 위해서 말을 아끼거든요. 이럴 때 표심을 잡는 것이 또 이후에 그 선거 이후에 그 효율성을 어떻게 이렇게 극복할 것이냐 하는 측면에서는 언론 매체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역시 이 대선이 시작된 이후에 언론 매체들의 성향 또 태도를 한번 보니까 역시 미국은 선진국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거 선거가 진행 중에도 이렇게 정치 평론가들이 자기 자신의 입장의 이해관계를 반영해서 더 혼탁하게 만드는 상황인데요. 미국의 언론들은 역시 마지막에 정의감을 갖고 있다 이렇게 됐습니다. 네. 역시 가장 혼탁한 선거였다 이렇게 평하는 만큼 지금 미국의 그 언론들은 이번에 대선 결과에서 가장 불확실한 요소가 뭡니까? 트럼프의 대선 이렇게 불복종이라든가, 그렇죠. 그다음에 그 조기 당선 선언 가능성에 따라서 미국 사회가 분열되지 않느냐, 시위라든가 폭동과 같은 미국 사회 분열되지 않느냐, 이런 측면에서 미국의 언론들이 굉장히 앞서서 역시 미국의 정체성이라든가 미국의 강점을 유지하는 나서는 모습이 국내 언론에 상당히 대조적인 모습을 보인다 이렇게 됐습니다. 일단 요새 영향력 높은 것이 소셜 네트워크죠. 그렇죠. 그래서 페이스북이라든가 트위터라든가 유튜브 같은 경우는 아주 합심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조기에 당선 가능성 이런 것을 이렇게 불을 붙이는 가능성에 대해서 이거는 차단시키겠다 하는 네. 그래서 경고, 이게 노란 스티커죠. 이렇게 붙이겠다 하는 입장에서 역시 트럼프 대통령도 장마판에 이렇게 그 대선 불복종에 대해서 어느 정도 입장을 종전의 강경한 입장에서 완화적 입장이 그렇죠. 결국 미국의 막판에 주가를 끌어올렸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AP통신이라든가 CNN 같은 이게 속보성을 전해주는 언론 매체들도 정치 평론가들 잘 등장시키지 않고 있습니다. 네. 팩트를 그대로. 근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종편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대선 선거 기간 중에서도 이해관계가 갖고 있는 사람끼리 서로가 뭐냐 경우에 따라서는 이렇게 국회의원이 다 정치의 전문가는 아니거든요. 네. 이렇게 전직 국회의원까지 등장시켜서 굉장히 더 이렇게 혼탁한 양상을 보이고 있는 상태에서 이 AP라든가 CNN 같은 경우에는 대선의 정치 평론가들을 그것이 어떤 사람이든 간에 잘 등장시키지 않는 것도 미국의 자존심을 마지막 지키기 위한 모습이다 이렇게 됐습니다. 결과적으로 언론이 그렇게 되다 보니까 선거에 이렇게 참여했던 양 후보도 비교적 조용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일단은 전체적으로 언론의 매체의 그런 분위기 잡는 것 때문에 당초 우리와 달리 극단적인 상황은 아직 발생하지 않고 있죠.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도 백악관의 스태프와 함께 지켜보겠다는 입장이고 바이든 후보도 대선 참모께 집에서 지켜보겠다 하는 입장에서 비교적 선동적인 모습 이런 것이 나타나지 않고 있다 이렇게 됐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2010년에 미국의 약화된 위상을 다시 한번 극복하자 했는데요. 시청자 여러분, 트럼프 대통령의 지난 3년 반 동안에 위대한 미국보다는 위대한 미국이라든가 미국 국민의 자존심을 이렇게 많이 손상시켰다. 그것이 바이든이 들어오면서부터 트럼프에 의해서 손상된 본인은 캐치프레이스를 위대한 미국을 건설하자 했는데요. 네. 지난 3년 반 동안 결과적으로 보면 미국의 위상을 손상시키지 않았느냐, 미국의 국민의 자존심을 손상시키지 않았느냐 하는 것과 함께 사실 이런 계기에서 미국의 위대한 미국, 그 다음에 강한 미국 이런 것을 부활시키자 하는 측면, 이런 측면과 함께 이번에 최대 사실 미국 사회 합중국 형태에서
가장 우려했던 민주주의의 정체성 위기 이 문제에 대해서 다시 복원시키겠자 하는 것이 대선 막판이 가면 갈수록 네. 분위기가 잡혀 있는 것도 우리가 대선 결과 불복종했다는 불확실성 이런 것도 많이 줄여든 것이 미국 증시의 장막판의 주가가 더 올라가는 배경이 되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미국 대선에 이어서 오늘부터 이틀 동안 FOMC 회의가 열립니다. 현재 미국 경제에 대한 진단부터 먼저 들어볼게요. 네, 대통령 선거는 결과는 나오죠. 네. 근데 지금의 11월 달 연준 회의에 대해서 상당히 이렇게 중요도 면에서 밀리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시청자 여러분, 이번 그 FOMC 회의가 중요한 것은 오늘 열부터 열리는 FOMC 결과는 통화정책 시차는 보통 9개월입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오늘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대선 결과를 이렇게 겨냥한 차기 집권에 이렇게 반영한 통화정책이기 때문에 이 회의 결과가 굉장히 주목된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일단은 통화정책을 결정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시청자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경기 문제죠. 네. 경기 문제에서 보면 자 3분기 성장률이 33.1% 나왔다. 그러면 바로 긴축으로 돌아서이죠. 그죠? 예상보다 적게 나왔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긴축으로 돌아서게 됩니다는 그렇지 않은 것은 누누이 말씀드렸다시피 미국의 그렇게 통계 방식은 전분기 대비 연율 방식이기 때문에 2분기에 31.4% 추락한 것, 마이너스로 추락한 것에 대한 기저효과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33.1%에 대한 의미는 그렇게 크지 않다고 보겠습니다. 오늘 그 대선이 이렇게 치러지는 과정에서 워낙 거기에 관심이 있다 보니까 미국에서 보면 미국의 그 앤서니 소장 같은 경우는 논란의 대상이 되니까 네. 이렇게 언론의 그 매체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는 미국의 그 사실 코로나 바이러스와 관련된 전문적인 보면 미국이 이제는 임계 상황이 넘은 것 같다 하는 쪽에 발표를 했습니다. 이게 이제 대선에서 희석되는데요. 사실 경제적 상황에서 보면 이게 굉장히 중요한 요소죠. 네. 그런 상태에서 자 대선이 이렇게 누가 승리하든 간에 가장 먼저 닥치는 문제는 코로나 문제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근데 미국은 지금 이렇게 코로나 환자 수가 10만 명이 육박하기 때문에 역시 사실 누가 당선이 되든 간에 이 문제는 가장 제일 쓴 임무에서 경제 재봉쇄 문제, 그다음에 그에 따라서는 재봉쇄형 더블 지불의 문제 이런 것이 현실적으로 닥치지 않겠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어제도 이제 말씀드렸습니다는 CNBC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그 3분기 33.1%에서 4분기 베이스 이펙트 때문에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는 33% 갔는데 베이스 이펙트를 감안한다 하더라도 6%는 굉장히 낮아지는 거거든요. 네. 그리고 내년에는 5.4%, 그다음에 내년 2, 4분기에는 마이너스 3.8%. 어제도 이제 말씀드렸는데요. 그런 것이 지금 나오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페드의 시각은 통화정책 관련해서 이렇게 향후의 경기에 대해서 어떻게 될까 하면 일단은 3분기에 33.1%에 대한 크게 의미를 두지 않는다. 네. 그래서 종전에 마찬가지로 미국이 경제가 코로나 문제와 함께 진흙탕에 왔다 갔다 하는 이렇게 그 터널을 굳어진 게 아니라 코로나 사태를 굳어진 게 아니라 진흙탕에 왔다 갔다 하는 코로나 확진자 수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 이런 뱀이 꾸불꾸불하게 가는 스네이크형 경제를 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이 향후 통화정책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경기 문제다 하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페드의 통화 정책과 관련해서 또 다른 중요한 변수가 바로 대선 결과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대선 결과에 따라서 미국의 경제 앞날을 연결시키는 시각도 각각 다르게 나오지 않겠습니까? 네, 우리가 한 4개월 전서부터 이 네. 네 가지 시나리오를 전해드렸을 겁니다. 그걸 그대로 그냥 자막동에 그대로 한번 비춰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첫 번째 트럼프 연임 상원 공화당 현실 시나리오죠. 그다음에 두 번째는 3개월 전에 제시했으니까 그때 모습이 기준한 겁니다. 네. 두 번째는 트럼프 연임, 상원은 민주당으로 교체. 그다음에 세 번째는 바이든 당선, 상원은 공화당. 그다음에 네 번째는 바이든 당선, 상원도 민주당. 하원은 뭐 민주당이니까. 그래서 블루 웨이브 이렇게 하고 마지막 이 시나리오는 우리가 3개월 전에 시청자 여러분한테 이것저것 해서 조합해가지고 했는데요. 이게 미국에서 지금 대선이 실현이어도 그대로 이렇게 진행되고 있다고 보셨습니다. 근데 한 가지 더 결과. 지금은 블루 웨이브지만 이제 투표가 끝나고 사실상 펜실베니아 문제이기도 하지만 트럼프가 어떻게 나오느냐 이런 문제입니다. 대선 결과가 확정되지 않는 경우 네. 이게 이제 다섯 번째 시나리오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대선 결과가 확정되는 경우가 아니라 미확정되는 경우입니다. 네. 이게 이제 다섯 번째 시나리오를 하나 첨가시킨다 이렇게 됐습니다. 근데 제가 3개월 전에는 사실 미국의 그 월가의 그 전통 보면 항상 그렇습니다.
그때는 아마 세 번째 시나리오를 좀 말씀드린 적이 있을 겁니다. 바이든 당선되고 상원이 공화당. 근데 월가의 전통은 항상 월가의 전통은 교차되기를 바랍니다. 상원과 대통령과 교차되기를 바랍니다. 네. 이게 돈의 특성입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우리 그 국내 증권사의 이렇게 CEO께서는 균형이 있다. 돈을 바라는 사람은 가장 중요한 게 균형입니다. 균형입니다. 그래서 전통대로 3개월 전에는 세 번째 바이든 당선되고 상원은 공화당이 될 경우 이게 가장 월가의 바람직한 상황이다 하는데요. 네. 그 이후에 시청자 여러분도 아시겠습니다만 미국의 대선이 46대 이번에 선거를 합니다는 미 역사상 남북 분쟁법 때보다도 더 혼탁한 이런 상황이 됐다. 그래서 선거에 대해서 혐오증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제 확실한 누가 이제 우리 시청자분께서 오해가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대선 결과가 확정적이다. 근데 누가 확정적이냐? 근데 트럼프도 확정돼도 그 다음에 바이든 확정돼도 왜냐? 그동안 선거 결과가 너무 혼탁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선거 결과가 혐오증이 걸리다 보니까 자 지금은 한쪽으로 다 이겨라 하는 입장이거든요. 한쪽으로 다 이겨라. 그러다 보니까 블루 웨이브에 대해서 오늘 미국 증시가 이렇게 그게 채권 시장, 외환 시장, 상품 시장까지도 이렇게 블루 웨이브에 대해서 하면 지난 3개월 동안 월가의 전통을 깨고 지금은 모든 걸 블루 웨이브로 하는 이걸 가장 바라는 상황을 그만큼 혼탁한 상황이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3개월 전에는 이 시나리오에서 대통령은 바이든, 그 다음에 사실 그 상원은 이렇게 공화당 이렇게 해서 교차되는 월가의 전통대로 말씀드렸습니다는 3개월 동안의 대선이 가장 혼탁하기 때문에 혐오증 때문에 지금은 한쪽으로 다 이겨라. 한쪽으로 다 이겨라. 그러다 보니까 블루웨이브에 대해서 무게를 두면서 시장이 반응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라면은 페드 입장에서는 지난 9월에 결정했던 통화정책 스탠스를 굳이 바꿀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진단하십니까? 페드는 독립성과 정치성을 갖고 있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3년 반 동안 파월과 갈등을 일으키는 장에서 자기의 신여로 넣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는 그렇죠. 사실 그 전통을 지킨 것이 이렇게 제롬 파월 의장과 페드의 전통입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같이 통화정책 시장은 차기 정부에 누가 오든 차기 정부에 예상한 거지 지금 대선 결과에 따라서 흔들리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그 우선순위에 밀려가 있는 페드의 회의 결과를 더 중시해야 되는 것은 네. 바로 그렇습니다. 이런 대선 결과에 대해서 그때그때 흐름에 대해서 흔들리지 않는 것이 결과적으로 보면 사실 이게 페드의 모습이다. 그게 전통이고 네. 그렇기 때문에 그게 세계적으로 이렇게 중앙은행에서 세계 신뢰를 중앙은행에 받고. 신뢰를 받는 거다 그렇죠.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일부 사람이 트럼프의 불복종이 되면 페드 입장에서 그런 거에 결과하지 않는다. 이미 오늘 나오는 결과, 그러니까 우리 시간으로 목요일 새벽에 나오죠. 네. 나오는 결과는 이미 통화정책 시차를 감안할 때 차기 정부가 누가 들어오든 간에 9개월 후, 6개월 후에 이렇게 그때의 미국의 경기 상황 이런 상황을 감안해서 이렇게 정책의 회의 결과가 나오는 거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현 스탠스를 대선 결과에 따라서 현 스탠스를 바꿀 이유가 없죠. 그거 흔들리지 않으니까. 그러면 올해 3월 초 정확히 미국 시간으로 3월 3일에 결정했던 페드 설립 1913년 이후 코로나 같은 아주 비상 상황의 임시회의를 통해서 네. 결정했던 스탠스가 지금까지 유지하고 있는데요. 아시겠습니다는 그 스탠스는 코로나가 극복하기까지 이게 좋은 건 아닙니다는 폭주 열차가 되겠다. 좋은 모습은 아니지만 그러나 코로나부터 극복해야 되지 않느냐. 코로나에서 후유증이 다 있긴 하다. 폭주 열차 후유증이 있다. 그러나 국민들이 사는 게 중요하지 않느냐. 어제도 이제 대주장도차에게 대해서 동학개비부터 살아야 되지 않느냐. 세수 이전에 동학개부터 살아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는 그것이 페드의 모습이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그 페드의 정책은 이렇게 제로금리와 무제한 채권 매입을 통해서 통화 공급하는 방식, 이 방식이 아마 유지되겠다 이렇게 됐습니다. 근데 한 가지 이렇게 이번 회의에서 관심이 되는 것은 올해 그 8월 그 말에 잭슨홀 미팅을 통해서 제롬 파월이 평균 물가 목표제를 도입했죠. 네. 그래서 9월 달에 이것을 결국 만장일치 방식으로 채택했는데요. 이 평균 물가제에 대해서 사실상 너무 애매모호한 게 아니냐 하는 논란이 있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보면 이번 11월 달에는 페드의 경제 전망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보면 차기 정부에 이렇게 겨냥해서 보다 이렇게 불확실성이 있을 때는 보다 이렇게 확실하게 목적을 제시하는 거지 분위기를 잡아주는 것이 페드의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평균 물가제는 그대로 도입하되
평균 물가제가 애매모호한 점을 어떻게 정리할 것이냐 하는 네. 이 입장을 아마 이번 회의 결과에서 차기 정부의 경제정책과 관련해서 굉장히 주목해서 바라보실 대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9월 회의에서 도입된 평균 물가 목표제를 놓고 애매하다 이런 좀 논란이 일고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시청자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평균 물가 목표제 AIT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죠. 네, 페드가 1913년 이렇게 설립한 이후에 네. 전통적으로 물가를 중시했죠. 근데 금융위기에는 돈이 많이 풀니까 대부분 사람이 기대 인플레이션이 높아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그걸 약화시키기 위해서 페드가 지금은 증강현실 시대에 시청자 여러분 물가 안 올라가죠. 전부 다 노출되니까 어떤 특정해서 더 기세 이렇게 하면 다 보이니까 사실 아무리 코스트가 증가하더라도 상품 가격 정가시키기가 어려운 것이 지금 모두가 보이니까 그래서 물가는 굉장히 안정돼 있습니다. 물가는 안정되다 보니까 이 페드가 국민의 세금을 얼마나 쓰는데 전통적 물가로 가장 중시했던 물가는 그대로 이렇게 사실 안정돼 있는데 물가 안정돼 있는 거 가지고 물가 안정 목표로 하면 페드의 전 국민의 세금 가지고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두 가지 측면. 하나는 하는 일이 없지 않느냐. 그냥 물가 안정은 당연히 달성돼 있으니까. 네. 하는 일이 없으니까 페드의 이상은 약화되겠죠. 그래서 현실적으로 이렇게 보면은 페드의 목표가 바뀌게 된 거다 이렇게 됐습니다. 또 한 가지는 금융위기에 사실상 그때도 K자형. 잘 되는 데는 더 잘 되고 못 되는 데는 못 되는 K자형이다 보니까 네. 결과적으로 보면 이럴 때에 가장 중요한 것이 중산층이 무너지다 보니까 밑에 사람들은 그때도 연구실업자랑 많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 해이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용창출 목표를 들어간 거거든요. 고용창출 목표. 그러한 큰 목표성에 지금은 코로나 사태에 돈을 그냥 유사시로 뿌려버리다 보니까 경기가 살아나는 사실 디스인플레이션 현상이 나타나는 거죠. 경기가 제대로 이렇게 살아나지 않은 상태 물가가 올라가다 보니까 결국 물가를 생각하면 긴축을 해야죠. 출구 전략해야죠. 그러면 경기라든가 증시 무너지지 않습니까? 시장의 그대가 그렇게 형성되니까. 네. 그래서 이런 것을 좀 잡기 위해서 평균 물가제를 도입한다. 지금은 고용 창출이 제대로 되지 않은 상태에서 경기가 제대로 되지 않은 상태에서 물가부터 올라가. 왜냐? 돈을 왕창 뿌렸기 때문에. 그러면 그 물가가 인플레 타겟팅선 2% 벗어나. 그러면 긴축으로 해. 시장 기대선 익스펙테이션 형성돼. 거기에 따라서 포지션 조정에 숏포지션. 그러면 주가 떨어지죠. 그런 걸 막기 위해서 평균 물가제를 도입한다. 그러면 지금까지 물가가 목표선 2% 밑으로 떨어졌습니다. 근데 지금 7월 있었던 물가가 2% 이상 올라갔습니다. 시장의 기대에서는 목표치 2% 벗어나 있다, 긴축으로 간다, 이걸 무마시키기 위해서 일정 기간 2023년까지 예를 들어서 지금 물가가 떨어지는 기간, 올라가는 기간 평균적으로 우리가 어제 월갈 지표에서 월별 이동평균선이라고 했죠. 네. 그래서 내려가는 기간이 있으면 올라가는 기간도 있으니까 평균 때리면 2% 밑으로 내려가면 사실은 물가가 일시적으로 올라간다 하더라도 그걸 용인하겠다 하는 것이 평균 물가제입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이 평균 물가제라는 것은 9월 이후서부터는 페드가 어떤 스탠스가 더 중요하냐 하면 물가보다는 고용 창출에 더 중요했다는 예. 것이 평균 물가제에 갖고 있는 시사점이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대목은 사실 평균 물가제와 관련해서 보다 확실하게 이렇게 시장에 신호를 둔다면 지금의 11월 회의는 차기 정부와 관련된 정치적으로 독립성, 그 다음에 이렇게 중립성을 갖고 있는 이 페드에서 이렇게 본다면 향후에 트럼프 정부가 들어오든 바이든 정부가 들어오든 사실 경기 통화 정책의 주안점은 고용 창출에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예상이 나오면서 결과적으로 보면 오늘 제조업이 가장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예. 왜냐? 고용 창출 계수가 가장 높은 거기 때문에 고용 창출이 주다면 제조업 리쇼링 정책이니까 고용 창출이 지금 무슨 이슈가 있었습니까? 예. 어? 그렇죠. 가장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바이든이 당선된다 하니까 결과적으로 금융주가 많이 올라가고 그래서 3대 지수가 가장 무거운 다우존스 지수가 가장 많이 올라간 거고 바이든이니까 법인세가 21에서 28% 그러면 대형 기술주도 사실 애플이든가 그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전부 1%로 가장 많이 덜 올라갔죠. 네. 에너지 업종과 함께 그런 쪽이 시장의 모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시간으로 오후 2시가 나오면 미국의 대선 결과가 어느 정도 윤곽이 잡힐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데요. 현재 시장의 기대로 바이든 후보가 정말 당선이 된다면 말씀해 주신 대로 페드, 미국 연준이 이제는 물가보다도 이 고용 창출에 더 우선순위를 둘 가능성이 높지 않겠습니까? 네, 요거는 이제 범위를 축소시켜서 바이든이 네. 당선될 가능성에 대비해서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오바마 정부가 태어난 게 사실 금융위기 전이었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도 K자 구조에서 중하위 계층들이 이렇게 직장에서 쫓겨나는 상태에서 실업률의 단순은 아일러 방식의 개념과 OECD 방식의 일주일에 OECD 방식 같은 게 우리가 채택하고 일주일에 단일원에 1시간의 수익성 산업만 종사하면 그 사람들은 뭐냐? 사실 취업자다. 이런 개념과 관계없이 사실 영구적으로 쫓아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통화정책의 목표에서 보면 100년 만에 대변신이다 해서 2012년에 전통적인 제1선 목표인 물가 안정과 함께 고용 창출이라는 이런 것을 듀얼 맨데이터, 여기서 맨데이터라고 했습니다. 맨데이터, 구속력을 갖고 있는 책무다는 얘기입니다. 예. 맨데이터라 해서 이걸 도입했지 않습니까? 근데 실제 운영상으로 보면 2012년에서 물가가 지독히 안정돼 있죠. 미국의 물가가. 그건 뭐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마찬가지죠. 그러다 보니까 고용 창출에 무게를 두는 이 정책인데요. 결과적으로 바이든이 들어올 때는 어떤 쪽이냐 하면 자, 트럼프가 오바마 지우기에서 바이든은 경제정책다운 게 경제정책이 없다 했는데 확실한 경제정책이 있죠. 왜냐하면 오바마 정부 때 본인이 부통령 시절에 추진했던 정책이 결과적으로 보면 사실 그 바이든오믹스가 된다를 보였습니다. 그러면 시청자 여러분 잘 오바마 정부 시절에 경기대책 보면 그때는 경기대책이라는 말을 풀지 않았습니다. 네. 전부 전부 인플로이먼트 매그네틱 자석 정책, 자석 일자리 창출 정책이라고 그랬습니다. 일자리 창출 정책. 그러다 보니까 뭐냐? 결국 페드 입장에서도 고용 창출 쪽에 무게를 두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바이든오믹스가 가장 환상적으로가 될 수 있는 부분은 자 트럼프와 파월과는 갈등을 이뤘습니다. 지난 3년 동안. 근데 바이든과 그 다음에 파월은 환상적으로가 되지 않겠느냐. 네. 그럼 바이든은 뭐냐? 모든 경제 정책의 책임이지만 재정 정책의 책임입니다. 물론 이렇게 중부부서는 재무이지만 행정부의 책임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통화 정책의 책임은 뭐냐? 페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11월 달에 페드 회의에 대해서 언급하는 이 방송이 없습니다는 오늘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은 결국 자 내년도에 바이든 정부가 들어올 땐 재정 정책의 책임자인 바이든과 통화 정책의 책임자인 파월 간의 환상 짝꿍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 보면 결과적으로 고용 창출의 우선어는 이러한 경제 정책을 추진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바이든오믹스의 핵심적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런 것이 오늘 미국의 증시에서 물로와이드의 물결이 되다 보니까 결국 이슈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고용 창출 계수가 가장 높은 제조업이 가장 많이 올라간 배경이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이번 주 들어서 한국은행 목표에도 이 고용 창출 목표를 추가해야 된다는 과제를 놓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이 대목은 좀 이렇게 비교적 좀 오래 좀 얘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제가 방송 시간이 언제까지 된지 모르겠습니다는 조금 좀 이렇게 해서 40분 내에 좀 끝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국감에서 민주당과 여당 의원, 여야 의원 없이 관계없이 지금 세계적 흐름의 모습에 따라서 각국의 그 중앙은행, 페드뿐만 아니라 지금 물가가 안정돼 있기에 고용 창출 중앙은행이 뭐 오는 거냐 도대체 물가가 안정돼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고용 창출 목표 우선하는 이건 페드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고용 창출에 우선하는 목표를 갖고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세계적 패턴들이 그렇게 하고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뭐냐 한은법 1조 문제가 개정이 돼 있죠. 네. 왜냐 저희들도 이제 한국에 들어갔을 때 이렇게 한은법 1조 문제에 대해서 가장 접해가지고 연수원에 들어가서 그랬는데요. 물가 안정이 제일 목표다. 물가. 그래서 한은법이 지금까지 개정이 8차례 있었는데요. 마지막 개정이 제 기억으로는 2011년 그때입니다. 그때도 고용창출 목표, 고용창출 문제가 이렇게 논란이 됐었습니다. 금융시장 안정이라는 애매모호한 하위 개념이 사실 뭐냐 한은법 8차 개정에 이렇게 목표로 들어갔던 거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때부터 잘못됐던 겁니다. 그때부터 사실 물가 안정에 그때의 고용 창출 목표가 들어갔다면 2012년 페드가 고용 창출물을 둘 맨데이트를 했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는 고용 창출 목표를 8차 개정 때 넣었더라면 얼마큼 세계적으로 선도하는 입장이 됐었습니까? 그렇죠.
근데 금융시장 안정이라는 다소 목표는 확실해야 되거든요. 근데 금융시장이라는 것은 사실상 안정이라는 게 좀 다소 모호한 개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부터 논란이 됐는데요. 이제는 전 세계 패턴을 보고 세계가 하나고 통화정책의 연관성 이렇게 해서 합니다. 왜냐 돈의 흐름이기 때문에 다른 어떤 것이 금리차 요게 1% 0.01%포인트가 차더라도 돈의 흐름은 빨리 움직이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통화정책의 동기화는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물가 안정보다도 고용 창출 목표를 맨데이터로 해야 된다 하는 입장은 9차 한은법 개정이 만약 있으면 이주일 총재께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국감에서 했습니다. 그런 쪽으로 좀 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고용 창출 목표를 할 때 어떤 고용 변수로 주기할 것이냐. 지금 가장 대표적인 게 실업률이죠. 근데 한국은 실업률과 경제 성장과 물가의 거시경제 4대 국제 수지 빼면 이게 연계성이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이거 한번 좀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결국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간의 연계가 좀 떨어진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경제 성장, 고용 시장을 반영하지 못하는 실업률 가지고 지금 할 수가 없거든요. 그다음이니까 서울대학교 뭐 김수현 교수라든가 그다음에 한양대학교 하준경 교수인가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요. 예. 자, 지금 같은 자, 고용 지표가 이렇게 명확하게 이렇게 되지 않은 상태에서 왜 한국은행의 한은법 개정에서 고용 창출 목표를 해야 될까 하는 측면에 좀 다소 좀 어려운 점 이런 점을 말씀하셨습니다. 굉장히 훌륭한 학자고 저도 그분들한테 많이 배우는 이런 상태입니다. 근데 결과적으로 보면 고용 창출 목표를 가져간다면 지금 한국은행 내부에서 확실한 고용 지표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럼 언제까지 안 할 거냐 문제됩니다. 앞으로 가야 되는데 그럼 빨리 좀 해줘야죠.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는 경제 성장과 고용 창출과 물가를 가장 반영하는 이미 2012년서부터 다른 국가들은 고용 창출 목표를 듀얼 멘트로 도입했는데 이거 어렵다 내부적으로 그렇게 하면 기술적으로 어렵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느냐. 어차피 가야 될 길인데 미리 선제적으로 마련해 놨어야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자 우리가 보면 전통적 물가의 금융시장 안정 목표가 됐죠. 이번에 고용 창출 목표가 들어가면 목표가 3개입니다. 근데 이걸 조절할 수 있는 하는 정책은 금리 기준금리뿐이 없다. 그럼 목표는 3개인데 자 하나의 기준금리 때문에 우리가 팀버겐 정리상 목표가 3개면 수단도 3개이 되는데 하나뿐이 없다. 어렵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한국은행에서 가져갈 수 있는 게 일반적 정책에서 기준금리 정책이 있고 그다음에 유동성 공급 정책이 있고 질적 선별적 정책에서 다른 병목 현상이 된 그 부분을 뚫어주는 이런 정책선이 얼마나 많습니까? 네. 그래서 이런 점에서 어차피 가야 될 길은 가야 된다. 사전 준비를 좀 하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는 지금은 북화 시대입니다. 다들 아시겠습니다. volatility, 그다음 변동성, uncertainty, 그다음에 complexity, 네. 그다음에 ambiguity 이 세입니다. 그래서 이때는 뭐냐? 기존에 갖고 있는 주장이 틀렸다 하면 자존심 상하지 말고 audacious pivoting, 중심축을 이동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과거 이론이라든가 과거 관념이라든가는 관계없이 지금 그냥 진흙탕이 물렁물렁 하는데 무슨 뭐 계획이 있습니까? 그래서 어제의 대주주 양도차익 10억 유지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문재인 정부가 용단이다. 그래서 국민들 동학개미들 감사한다 이런 표현을 쓰는 것은 자 어렵죠. 입법 예고한 상태에서 그것도 전 정부의 입법 예고한 상태에서 그래서 어제 홍남기 부총리께서 네. 사실 이렇게 이 문제를 결정하시면서 사의를 표명하셨는데요. 대통령께서 반려해서 그 자체가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감사하죠. 감사하죠. 국민 편에서 결정해 주셨으니까 지금 홍남기 부총리가 뒤쪽에 있지 않습니까? 네, 문재인 대통령 바로 뒤에. 문재인 대통령 활짝 웃고 있습니까? 네. 현상이 바뀌면 지금은 물렁물렁한 코로나 사태인데 현상이 바뀌면 과감하게 결정해야죠. 그래서 오늘 공교롭게도 여기 바이든과 파월 간의 짝꿍 이렇게 배경화면 그다음에 홍남기 부총리와 문재인 대통령의 이렇게 배경 이게 향후에 증시에서 어떻게 작용할 것이냐 하는 것은 시청자의 판단에 맡겠습니다. 정말로 그렇습니다. 잘못된 건 자존심 하지 말고 과감하게 국민 편에서 국민의 기대 수준에서 고쳐주는 것이 국민의 표심에 의해서 바이든이든 문재인 대통령이든 국민의 표심에 의해서 국민을 대변하는 이런 분들이 가져가야 할 자세다. 그게 audacious pivoting이다. 네. 그래서 본인의 주장한 것이 이렇게 현상에 맞지 않으면 빨리빨리 고쳐라는 것이 그게 국민이 뽑아준 위정자의 모습, 공직자의 모습이다.
그것이 개인의 감정, 개인의 사리사욕에 이런 트럼프가 이렇게 되고 그다음에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되는 것이 바이든 모습이지 않느냐. 우리도 한번 연결시켜서 한번 보실 필요가 있지 않냐 생각합니다. 네, 미국의 46대 대선이 우리 시간으로 오후 2시쯤에 얼추 마무리되는 가운데 미국의 FOMC, 페드 회의가 오늘부터 이틀 동안 열립니다. 향후 미국 대선에서 누가 승자가 되는지에 따라서 경기와 함께 결을 같이 가기 때문에 오늘 통화정책회의에 대한 자세한 진단 내용 함께 들어봤고요. 또 한국은행의 경우에도 페드의 기조와 맞춰서 이제는 물가뿐만이 아니라 고용 창출 책무에도 더 방향성을 둘 필요가 있다는 조언 함께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한국경제신문사의 한상춘 논설위원이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